네, 그럼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교양학부 지금 주임 교수를 하고 있는 이명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제2회 숙명 창의융합 에세이 컨테스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진행은 지금 앞에 나와 계신 홍성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회를 선언하고 바톤을 홍성수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홍성수입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숙명 창의융합 에세이 콘테스트 설명회고요. 설명회라고 하면 쭉 설명을 한 사람이 나와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재밌게 꾸며보려고 이렇게 토크쇼 형식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패널분들이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질문이나 의견을 하신 말씀하신 분들에게는 저 앞에 있는 책도 이렇게 증정하고 하니까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 이주연 학생이고요. 이름이 길어요. 항상 볼 때마다 르꼬르동 블루 외식 경영부에 재학 중이고 지금 숙대 우리 여성학 동아리에서 총무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박수로. 네,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 우리 신주경 학생이고요. 영문학부 재학 중이고 얼마 전에 우리 무지개 주간 주최하기도 했던 발의도 하고 이렇게 실행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박수로 또 보시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우리 정렬 선생님, 우리 인권재단 사람에서 활동가로 또 일하고 계시고 여러 인권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계신 분이어서 이렇게 같이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잠깐 자리를 이렇게 비우셨는데요. 우리 장덕현 선생님은 국제 MST 한국지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이따 오시면 또 소개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혐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혐오라는 주제가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개념 자체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이렇게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에세이 콘테스트 준비하다 보면은 일단은 이제 개념을 잘 잡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또 이제 대응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여는 걸로 우리 이주연 학생한테 먼저 뭘 놀라 그러세요? 나 예전에 얘기했는데. 아니 원래 예. 그렇게 다 이게 짜여진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놀라는 척 이게 괜찮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이제 몇몇 교수님들의 어떤 발언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런 발언들을 뭐 차별 발언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부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혐오다, 여성 혐오다, 성소수자 혐오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자보 붙이고 이러는데 우리 여성학 동아리에서도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맥락이나 취지 같은 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락은 저희가 커뮤니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서 오늘 이런 혐오 발언이 있었다 올라왔고 또 난 다른 수업 들었는데 나도 이런 발언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날 총 한 3분에서 4분 정도 교수님들이 되게 이슈가 되셨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오늘이 혐오의 날이냐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성 리더를 키우는 학교이고 여성을 교육하는 학교인데 그런 여대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학우들과 일단 여성애인 저에 대한 공격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대답을 쓰자고 모였는데 사실 이거를 저번 학기에도 썼고 그 저번 학기에도 썼고 작년에도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화가 나서 이제 대답을 쓰고 막 이렇게 걔네들이 그분들이 그때 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반박을 하는 식으로 대답을 쓰려고 했는데 그걸 그때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이 계속 이런 말씀하신 걸 보니 이분들이 전혀 우리가 대답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해야지? 다 압박이 있어야 안 할 거 아니에요. 혐오를 하면 내가 큰일이 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 보다 해서 그냥 반박은 우리 뛰어난 학우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혐오 발언들을 모아서 학기 말에 조촐하게 이런 혐오 발언 자주 하시는 교수님들 대상으로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혐오 발언 아카이빙을 총괄적으로 받고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그런 말들을 굳이 이제 혐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혐오라서 혐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이전에는 그런 발언들을 뭐라고 지칭할 무언가가 없었잖아요. 그냥 나 이거 기분 나쁘다, 나만 기분 나쁜 걸까 하고 말았다면 지금은 이게 이런 단어는 나만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나라서 겪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여성으로서 같이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혐오라고, 여성 혐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식의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더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옆에 앉아있는 신규경 학생한테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무지개 주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붙었었죠? 현수막 같은 것도 이렇게 붙기도 하고 대자보도 붙고 이렇게 해서 까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학내에서의 어떤 상소수의 혐오에 관련한 일종의 대응 같은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취지로 기획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어야 돼요. 오늘 나는 일단 저희가 대자보를 굉장히 많이 붙여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 처음 붙였던 대자보가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단체에서 이제 그 학교의 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성명서에 참여했다고 하는 교수들의 명단이 2,158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성명서의 형태도 참 이상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지개 주간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응이 좀 괜찮았나요? 네. 이 중에도 많이 와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자원활동가 지원해주신 분만 한 27명 정도 계셨고 연대해주신 단위가 21명이었고 후원금은 100만 원이 넘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소진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여성 영상 집단 웅이라는 단체에 다시 후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제 그런 그 무지개 주간이라는 걸 설정해서 특히 이제 여러 단체들의 이런 연대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 그런 혐오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이제 당사자들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공격이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방어적으로 나가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공격을 되돌려주는 방법도 의미가 있고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걸 혐오를 제거하고 점점 소거해 나가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내에 이제 패널들 얘기 좀 들어봤고요. 우리 학교 밖에서 오신. 네. 근데 학교 졸업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죠? 나이에 따른 저도 오래됐습니다. 우리 그 정유학 선생님은 특히
특히 이제 원래 이제 인권재단 사람이라는 곳에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뭐 얼마 안 됐죠? 네, 3년. 네, 얼마 전에 이제 이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센터 딩동, 네, 딩동이 딩동 대단 없이 하고 있어요. 이름 같죠? 그 띵동이라는 그 이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이제 지원하는 활동들을 최근에 집중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뒤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그 띵동이라는 곳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상담하고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회복지나 심리나 심리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가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오게끔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성북구거든요. 그러니까 성북구에 들어갈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동성애 도시 된다고 기관이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월세 직접 내서 가는 것조차도 이제 방해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약간은 네, 현수막 붙고 이래서 더 불안정해졌다. 상담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초기의 기억이 나고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되게 역사가 짧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연인원으로 한 600, 700명 정도 만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수인지 적은 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적으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고 상담을 또 직접 해보고 최근에도 학교에서 이 어떤 혐오 표현들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한 일주일 정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학생의 경우도 있었고 탄압병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했었던 그런 말들을 직접 듣고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아 이게 특히 이제 10대 친구들에게는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가슴 깊이 그 말이 이제 박히기도 하고 본인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뭔가 대응을 하고 싶어도 주변의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조건 자체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띵동이라는 곳은 되게 어떻게 보면 상담 지원하는 곳이긴 하지만 안전망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난 거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같이 이제 정말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맞장구 쳐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청소년이라는 조건이 10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정, 학교의 울타리에 되게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로 10대이기 때문에 되게 이동 반경이 작아요.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뭐 부모님 만나고 이렇게 이제 도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가운데 자기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어떤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쁜 혐오 표현 낮은 수준의 그걸 넘어서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이동 반경이 작은 그 공간에서 자기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삶의 경험과 그 다음에 대응의 방법에 있어서 나름 이제 노하우를 갖고 뭐 좀 이게 퉁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경 안에서 사실 아둥바둥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서 많은 통계들 안에서도 특히 좀 이렇게 위기의 상황들이 많이 이제 통계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 콘테스트니까 혹시나 자료를 찾으실 때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차별실태조사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성소수자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때 이 단순히 표현을 듣고 아 내가 참고 있어야지, 내가 화를 내야지 하는 것을 사실 넘어서서 친구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내해야 될 때 그게 이제 응답자의 80%가 넘는 수치가 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혐오라는 것이 10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그렇고
좀 많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좀 때로는 위험하게 다가가는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이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나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위기 탈출하고 막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그렇긴 하지만 아까 그 울타리에서 다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행동이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 기관들이 이제 국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나 이미 이들이 다니는 많은 공간들에서는 넘지 말도록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학교에서는 성적 지향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동성애라는 말을 학교 선생님들이 꺼낼 수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놓여져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당연히 배제의 경험을 갖게 될 거고 주위의 친구들도 어떤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조건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게이인지 레즈비언인지 알게 뭐야? 왜냐면 그러니까 험한 말 나오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사실 나와서 되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좀 찾아오면 좀 잘 놀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 20평 남짓 되거든요. 그러니까 20평 남짓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공간을 벗어나면 또 스스로 힘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힘을 키워줄 수 있게끔 그걸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상처의 깊이가 꽤 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많이 저 스스로도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띵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사회적 울타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죠. 아직까지는 개인이 잘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더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이 10대 때부터 알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혐오를 당한다 또는 혐오 표현의 피해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추상적이고 또 당사자가 아니면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반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 센터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된 그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우리 혐오의 좀 개념, 혐오 표현이나 혐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당사자들은 제가 이제 저도 혐오 표현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당사자들은 잘 설명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여성이어서 어떤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거 여성 혐오다라고 하면은 당사자들은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와 닿기 때문에 그게 왜 혐오라는 어떻게 보면 혐오는 영어에서도 헤이트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좀 센 말이거든요. 표현 자체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센 말을 여기다가 수식어로 붙이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오히려 당사자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이제 당연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개념이 뭔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덕현 선생님한테는 이 혐오 표현이나 또는 혐오 이런 거 어떻게 좀 개념을 잡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좀 여쭤보시죠. 예, 먼저 행사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젠더 권력의 기득권에 있다가 소수자가 되는 게 물론 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 숫자의 소수자인데 하여간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이 패널 구성을 딱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정효율 활동가님은 활동가로서 뼈가 굉장히 굵으신 분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등 떨려 나온 거는 약간 저는 엠네스트에서 지금 4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제 컨텐츠를 만들거나 저는 이런 행사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이고 소셜미디어 담당 같은 걸 이제 했는데 저희 단체에서 뭐 사형, 난민, 이주노동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중적인 공감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고 네이버에 관련 뉴스가 올라가면은 너희는 가해자인 것만 생각하냐라고 앞으로 달리는 대부분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네가 악플 제일 많이 읽고 혐오를 제일 많이 접하고 있으니 네가 나가는 게 어떻겠니 해가지고 나왔는데 예, 홍성수 교수님은 이 분야의 거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보통은 패널이 사회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사회자가 가장 잘하는 게 이게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학생 패널 분들은 다 또 당사자셔서 내가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약간 제가 홍성수 교수님 논문 같은 거 훔쳐보면서 시험 공부 벼락치기 하는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혐오의 가해자이기도 해요. 예전에 동성애 혐오도 저에게 당연히 있었고 평균적인 한남이 가졌던 사상을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간증배 같은 느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막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 표현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새 국어생활이라는 간행물을 계절마다 내놓는데 이번 가을호가 혐오 표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거기에 이렇게 마치 논문처럼 특집글이 4개가 실렸는데 거기에 이제 대구대 국어국문학과의 교수님이 한 분이 쓰신 글이 있고 춘천교대 국어교육과에 계신 교수님이 쓴 글이 있는데 서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정의하는 바가 정말 달라요. 그 대구대 국어국문학과에 계신 분은 이제 보통 혐오 표현, 증오 표현, 차별 표현 말이 많이 있는데 차별 표현이란 말이 다른 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을 하기 위해 홍성수 교수가 2015년에 쓴 논문을 반박했더라고요. 홍성수 교수님은 그런 차별 표현이 소수자 집단에 한정된 개념으로서 이렇게 입증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사례가 작년에 서울대에서 혐오 표현에 관련한 어떤 토론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자리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는 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한창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중 한 명이 토론에 끼어들어서 여기에 뭐 기독교 신앙이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전달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개독이라는 표현도 혐오 표현인데 왜 그건 여기서 논의를 하지 않느냐. 개독 표현도 문제 삼고 보호해줘야 된다. 개독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장례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상가 이상해졌다가 그 자리에 계셨던 손희정 연세대 젠더연구소 연구원님이 경향신문에 따로 기고를 했어요. 개독은 혐오 표현이다 라고. 근데 이제 그분의 말을 들리자면은 사실 개독이란 말 반대편에 게슬람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종교에 대한 혐오인데 다 똑같은 혐오 표현 아니냐. 근데 이제 손희정 연구원님 주장에 따르면은 그런 혐오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사람이 차별적인 차별을 뭐 직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랑 뭐 기독교인이 서로 그렇게 혐오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 지금 조건 환경에서 기독교인이 차별받을 확률은 힘들잖아요. 너 기독교이니까 우리 회사 나오지 마 라든지 너 기독교이니까 좀 맞아야 돼 라든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냥 정말 표현에 그치고 있고 하지만 성소수자들이 그걸로 인해 겪는 뭐 여기 육군 A-Day 사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차별로 이어지는 것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 그 국어생활에서 그 대구대 교수님이 주장했던 그 차별 표현이 다른 것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홍성수 교수님의 정의나 손희정 연구원의 정의 쪽에 저도 조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제가 엠네스티가 국제단체라고 자꾸 교수님들이 국제시각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엠네스티도 사실 이런 정책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 헤이트 스피치 문제는 국외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는 원래 사람이 보통 이제 정부를 상대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하면은 정말 구금되거나 고문당하거나 사형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엠네스티가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것인데 혐오 표현을 한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주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요 근래 들어 새롭게 나타난 양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 같은 게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게 충분히 더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이 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어쨌든 이제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차별, 특히 이제 소수자에 대한 차별하고 연동이 돼 있을 때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자에 대한 그거는 뭐 그냥 뭐 욕이죠. 뭐 만약 욕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일상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혐오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이 이제 아까 이제 뭐 개독 이런 거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수자에게 혐오를 했을 때 그걸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흔히 말하는 미러링이라고 하죠. 거울로 이렇게 반사를 시켜서 똑같이 이제 방식을 쓸. 이것도 또 혐오 아니냐? 어떻게 보면 혐오를 혐오로 맞받아치게 되면 혐오가 증폭돼가지고 혐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면 더 문제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주로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남성을 이렇게 어떤 혐오하는 문제가 가장 한국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여성 동아리에 계시니까 우리 이주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면 어떡하냐 문제 제기에 대해서. 먼저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서는 기독교의 예시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사실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혐오가 단순히 헤이트가 아니라 그 여성에게 받는 차별이나 이익 없는 멸시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여성 혐오인 거고 뭐 남성 혐오라고 하면은 뭐 남자라서 직장에서 잘리고 뭐 남성이라서 덜 임금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단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가 같지 않다는 사실부터 말씀을 좀 하고 잘 말을 하고 싶고요. 미러링이라는 건 사실 니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니들이 이제까지 이런 행동을 했었다고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혐오를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혐오로 넘쳐나는 이 세상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면은 원본을 없애면 그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혐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우선 남성들에 가서 여성 혐오를 하지 말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차별이라는 맥락하고 관련해서 혐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혐오라는 말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거가 되겠죠. 아주 먼 미래에 남성과 여성의 권력 구도가 거꾸로 되면 남성에 대한 혐오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 맥락에서는 이제 그런 구도가 형성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제 취지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게 이 혐오란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센 말이거든요. 그 표현 자체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소한 뭐 수위가 좀 낮은 말들, 사소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말들까지도 혐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김치녀 막 이런 것까지 혐오라고 하는 건 난 못 받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 모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반대하는데 아니 그냥 뭐 동성혼에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한테만 안 보이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말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이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 정면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이제 뭐 청소년 이제 상담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사소한 말도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건지 뭐 이런.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떠올랐었던 것 중에 작년에 저희가 15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직접 만나서 한 2-3시간 정도 그 인터뷰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 중에 학교에서 이제 본인들의 경험들을 딱 자기 언어를 가지고 이제 한 친구가 그 주위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남자였는데 이제 본인이 좀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학교에서 조금은 얌전하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놀림의 방식이 너 게이냐? 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라는 말이 욕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공간 안에서 이제 그렇게 쓰여지잖아요. 아마 제3자가 들었으면은
이 말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상처 줄 수 있는 말이야? 이렇게 아마 되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친구가 느꼈었던 그때의 감정의 소감은 이거를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고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거 이미 말의 뉘앙스 안에는 부정의 언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갈 곳이 어디였는지를 찾지를 못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표현의 수위가 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상처 나면 되게 아프잖아요. 크든 작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얇게 베인 그런 상처에 어떤 후시드 같은 거 바르지 않고 계속 놔두면 덧나기도 하고 커지고 곪기도 하고 몸에 되게 영향을 주죠. 근데 후시드 같은 거 바르면 또 빠르게 아물기도 하고 이게 사실 작은 어떤 표현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그에 응당하는 어떤 처벌 내지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없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지만 어떤 그런 작은 혐오의 말들, 어떤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주는 그런 말들이 당사자들에게는 제3자가 봤을 때 너무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듣고 들었을 때 굉장히 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낫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와 동시에 사실 후시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이 받았던 어떤 차별의 경험,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받았던 어떤 마음의 스스로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개인의 몫으로 다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논의만큼 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이렇게 아주 세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 자유를 위해서 냅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말과 함께 저는 플러스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갖는 어려움들, 그 말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크든 작든 그 고통을 우리 사회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가. 사실 이게 동시에 얘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법 제도만이 아니라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이 무지개 주간 한지를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저는 대자보를 쓰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제3자로서 말만 들어도 되게 치유의 과정이 돼요.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사실 병행되게 얘기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동시에 사실 들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런 그 표현의 자유도 많이 이제 언어가 오염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인권, 내 인권은 왜 안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처럼 인권이라는 단어도 되게 오염되게 사람들한테 쓰여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는 표현의 자유는 그냥 약자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는 드러내는 것도 너무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내가 나의 모습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되게 나도 너희들을 욕할 권리, 혐오하고 동성애 반대한다는 얘기를 못하냐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표현을 그런 말을 할 때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이 진짜 오염돼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작지만 그 작은 말들이 주는 그 작은 말들이 혐오의 표현들이 주는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까 좀 특정 약품 이름을 네, 마데카솔도 있고 치기만 되는 건 아니에요. 빨간 약도 있고 치료약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표현 수위 문제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배제하고 어떤 특정 표현이 문제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 인터넷에 논쟁되고 이러는 걸 보면은 표현 하나를 이렇게 다 드러내가지고 이게 문제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다문화 같은 경우도 우리 학교에는 다문화 통합 연구소도 있는데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이제 그 말을 어떤 학교나 이런 데서 제 다문화야 이런 말을 좀 쓰이거든요. 이 주자 학생들을. 그럴 때는 그게 다문화라는 말 자체는 중립적인 말이고 학술 용어기도 하지만
이제 일종의 혐오 표현이 될 수도 사실 있는 거니까 어떤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그때 대자보 이렇게 붙었을 때도 이제 몇몇 교수님들은 뭐 이런 거는 나도 문제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건 좀 너무 내가 볼 때는 사소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지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맥락을 제거하고 말하지 예, 두 분 아무나 뭐 말씀해 주시고. 아니 그래서 저희도 그 반박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기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맥락을 봐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은 아니 나도 회사 가면은 내가 차 타면은 사람 다 깜짝 놀란다. 그냥 기분 좋게 차 타줄 수 있는 거지. 그거 일일이 왜 여자한테 시키냐고 싸워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맥락을 봐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서 여러분 오빠한테 밥 차려주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왜 나한테 하라고 화낼 거냐. 그냥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걸 생각해서 그냥 좋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실 맥락을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문제인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항상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맥락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 많이 듣는데 방금 홍동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혐오 바로 해놓고 아 왜 이거만 그러세요. 맥락을 봐야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99.9%여가지고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맥락에 상관없이. 네, 저는 정률 활동가님이 말씀 정말 잘해주셔서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런 말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아, 너 게이야? 너 레즈야? 이런 말들. 제가 신입생 때만 했어도 술자리에서 게이샷, 레즈샷 많이 시켰거든요. 지금은 그런 표현 굉장히 지양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비슷한 말로는 아, 너 장애인 같아. 이런 말들. 지금은 정말 다들 안 쓰고 병신이라는 단어도 다들 지양하려고 하는 거 네,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말처럼 단순히 단어지만 그 말은 내 존재를 지우는 말인 거잖아요. 그 존재는 없는 존재고 내 주변에 없고 그냥 뭐 막 대해도 되는 사람 정도? 그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서 그게 사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게이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너 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소한 문제, 사소하지 않은 문제는 애초에 없다는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리라는 거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 이제 할 건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 그거는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거는 권리가 될 수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사소와서 내 기분을 해치는 것도 물론 진짜 큰 일이죠. 근데 그 뭐지? 여자가 이런 거 잘 못해. 여자들 원래 일을 못해. 이런 발언은 물론 내 기분도 나쁘지만 그게 여러 명이 되고 그게 주류적인 담론이 되면은 그게 실제로 성차별을 작동시키게 되는 기제가 되잖아요. 근데 여자를 안 뽑게 되고 여자는 뭐 임금을 덜 주게 되고 이러한 진짜 차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사소한 발언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위가 높은 발언들은 진짜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반박도 하고 그 자리에서 뭐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수위 자체가 낮은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반박하기도 참 구차한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침묵을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웃어 넘기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그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이렇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갑자기 또 기억이 나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예전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좀 이건 정말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면 잘 몰랐던 부분이다 생각이 들었던 게 무슨 정신장애인들이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고 이런 댓글에 보통 뭐가 달린가 기사? 뭐 나오지 말게 해라. 쟤 정신병원에 뭐 가둬야 된다.
이런 사람들 나도 나다니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뭐 참 별 한심한 사람들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전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몇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다음날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 말을 보고 진짜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그 어떤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말들이 다르게 들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저건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거하고 저는 이제 저건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느낀 거고 그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다음날 뭐 나갈 수가 없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정도의 고통을 당했다는 걸 보면서 이 혐오라는 문제가 사실은 이 표현 수위의 단순한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 입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이 강제로 이렇게 입원되고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쉽게 또 넘길 수가 없는 또 그런 맥락이 정말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사실 이제 혐오가 뭐 차별로 이어지고 폭력으로 이어지고 해서 이제 가장 학살이라고 하는 형태까지도 혐오가 이어지는 게 뭐 많은 사례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외국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로힝야 쪽에 대한 그런 학살 문제가 특별히 또 문제가 됐었죠. 그것도 일종의 어떤 인종에 대한 혐오이자 차별이자 배제이자 더 나아가서 이제 폭력을 넘어서 아예 그냥 인종 청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학살까지 한 그런 사태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장덕현 선생님이 조금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미얀마의 최고 권력자는 아웅산 수치예요. 아웅산 수치는 아시다시피 민주화의 영웅처럼 떠받들여진 사람이어서 지금 특히 그녀를 우상화하는 데 1등 기여한 서구 사회의 배신감은 굉장한 상태입니다. 뭐 BBC, 파이낸셜 타임즈, NIT 등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우리는 아웅산 수치한테 속았다라는 식으로 그런 논평들을 많이 내놨고요. 저희 엠네스티에서도 아웅산 수치한테 상을 준 적이 있어요. 양심 대사상이라는 거를 줬는데요. 저는 아웅산 수치를 그렇게 만든 거는 약간 서구 사회 일종의 오리엔탈리즘도 작용한 것 같아요. 영국에서 배우고 돌아간 똑똑한 동양 여성이 독재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저 똑똑하고 가련한 동양 여성을 구원해줘야 돼라는 그런 오리엔탈리즘도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양심 대사상 받고 얼마 뒤에 한국도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그게 박근혜 정권 당시였는데 당시에 중앙일보 같은 데서 이제 박근혜와 아웅산 수치의 닮은 점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웅산 수치가 영웅적인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막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같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좀 흥미로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국내에 그 미얀마가 원래 그 군부 독재가 들어서기 전에 국가 이름이 버마였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버마 출신 이주 노동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 흔히 사람들의 언어로 하면 불법 체류자로 노동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추방을 당하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이제 스타크 햇다운이라는 밴드 활동을 노동자 밴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 근데 이제 아웅산 수치가 묻는 그런 글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거나 이거는 저희 MS에서 이거 관련해서 이거 저희 외국 지부에서는 에스닉 클렌징이라고 인종학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한국 지부에서 번역을 할 때는 청소는 원래 더러운 거 치우는 거잖아요. 좀 가해자의 언어인 것 같고 그리고 좀 학살이라는 본질을 지우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인종학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웅산 수치가 철저히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얘네들이 국경시대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거고 다 테러리스트들이다라고 테러리스트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국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프렉다운 활동을 했던 분들이 아웅산 수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한국에서
그렇게 추방당할 위험,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혀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정의를 해서 한글로 한국 트위팅을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차별받고 소수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권력관계가 바뀌니까 이렇게 가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소수자를 바라볼 때 약간 도덕적인 환상심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소수자이기 때문에 선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자가 나랑 동등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이거에 소중한 게 아니라 왠지 불쌍해서 왠지 차별받고 이런 게 가련하고 딱 해서 약간 시혜적인 관점에서 인권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퀴어 영화를 보고 GV를 하는 행사를 했는데 이게 국내에는 개봉되지 않은 영화예요. 호수의 이방이라는 영화인데 실제 남성 간의 동성 성관계 성행위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국내에서 아예 개봉을 할 수 없는 작품에 프랑스에서 정상적인 된 것 같은데 그 영화를 이제 봤는데 거기에 그런 영화인 줄 모르고 왔는데 깜짝 놀라시는 영화라고 하면 생각하고 왔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스릴러 개인 간의 어떤 치정이 있고 욕망이 있고 막 살인도 하고 그래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구에 참석해 주셨던 분이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인 그 김도훈 서핑터버스 편집장님도 그래서 이런 영화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너네랑 똑같아. 우리도 이렇게 욕망이 있고 살인도 하고 똑같은 사람. 그런데도 우리를 지지할 수 있겠니? 라고 물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수자가 다수자가 되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이번 로힝야 케이스 보면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난민이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이버 뉴스에 로힝야 관련 댓글을 보시면은 가해자 입장에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로힝야가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 와서 미얀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얘는 죽어도 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지뢰에 의해 목숨을 잃고 강간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60만 명이 난민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난민은 테러리스트의 나빠라고 가해자 입장에 너무 쉽게 공감해버리는 이런 문화에도 굉장히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사회 혐오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우리는 죽이진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 진짜로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로힝야족에 대한 이런 차별도 이제 처음부터 죽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제 혐오가 있고 차별이 있고 배제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어느 순간에 폭력과 그런 학살로 확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혐오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플로어로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실 그 혐오 표현에 대해서 우리 혐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무지개 주간을 연다거나 또 뭐 여성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자체 또는 뭐 이렇게 국제인권단체에서 대응을 한다거나 또 아까 그 성소수자 위기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넓은 의미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외에 어떤 혐오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우리 정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행동에서 가장 주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성소수자나 그러니까 성소수자는 사실 넘어서서 다양한 소수자 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걸로 대부분 교육계라든가 이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양성평등 교육하시면 되지 왜 성평등 교육하시냐고 성소수자 교육을 막 이런 식으로 막 곡해되고 오해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랑 소수지만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게 유튜브로 되게 다양한 표현들을 듣고 그것을 친구들한테 써먹고 그게 너무 학교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처럼 돼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흘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 그 질문지를 요즘 작성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게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하지만 왜 그런 말을 왜 썼는지 긍정적인 표현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것을 이런 질문을 친구들 또래 친구들 안에서 그런 얘기가 막 오고 가고 있을 때 나의 위치 안에서 어떻게 개입해서 그것을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이게 굉장히 작은 거지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표현을 쓴 학생에게는 언제같이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건지 부정적인 이 표현을 들은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 하니까 그 질문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랑. 오히려 더 학교 안에서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이럴 때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상상해보고 그 질문지를 이제 쓰는 작업을 같이 연말에 약간 발간을 목표로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들이 일단은 일상 안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지금 우리가 같이 그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주되게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거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차별금지법은 너 이런 얘기했어? 처벌. 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으로서는 이게 차별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약간 예방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너 게이야 라고 했었을 때 이 친구 끌고 가서 처벌하는 게 뭐 학교폭력 무슨 심사위로 바로 데려가서 애가 상처받았으니 넌 처벌 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 표현이 왜 부정적으로 내 상대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를 혹은 그 표현을 하는 그 친구가 그 마음을 그 과정 안에서 알게 됐었을 때 그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제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우리 사회는 질문을 잃어버린 것 같다. 혐오 표현에 대한 논쟁 안에서 그 표현이 왜 문제이고 저는 이 자리도 사실 질문을 던지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질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할 준비를 나 스스로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먹는 것이 일단은 기초적으로 너무 중요한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마주하기 좀 꺼리거나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좀 피해가기 바쁘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렇게 말 섞기 싫고 뭔가 불편한 자리 있으면 피하고 싶고 불편한 말 있으면 안 들은 척하고 싶고 하는데 저 스스로도 그런데 나도 질문을 던질 나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스스로 많이 이제 던져봐요. 안 돼 있는 거 분명하고 저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워가면서 때로는 그 당사자들과의 소통해가면서 알게 되는 깨달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나에게 있어서 어쩌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두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깨달아가는 그러니까 삶의 성장 안에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약간 그것을 좀 했었을 때 질문을 던지는 그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사실 함께 이야기 되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그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키운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학교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나머지 시간은 프로에서 뭐 의견이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을 받고 또 답변도 드리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가 우리 질문이나 의견을 주신 분께는
몰래 가서 책을 또 이렇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시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아, 일어나야 되나?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황지수라고 하고요. 네, 그냥 제가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열띠게 이야기 나눴던 혐오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요즘 제가 제일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요즘 하고 있는 공부 중에 사회학자들의 사상으로 이 혐오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혐오 현상이라는 게 국내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게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더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혐오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혐오를 물리치는 혐오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혐오 현상의 원인에 대해 사회자님이랑 패널분들의 의견이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깨달았다면서 뭘 또 지금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폐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거대 담론으로 가는 걸 지향하고 싶긴 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혐오라는 건 뭐 옛날 건데 뭐 특히 이제 지금 요즘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더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지 혹시 답을 해주시면. 예, 글쎄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혐오, 사람들이 단순히 저 사람이 미워서 어떤 감정의 문제만으로 협소하게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분의 그 의견과 사실 많이 비슷한데,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나 중심이 되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그 감수성이 되게 상실됐거든요. 그건 내가 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게 고립시키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길과 나에게 없고, 그러니까 서로 연대해가면서 하나의 상생하는 공동체의 문화로서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보다는 그 사람과 나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더 거부감 내지, 그다음에 이 사회에서 원하는 표준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 표준안에 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 기준에 나를 굉장히 맞춰야지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계속 도태되는 거죠. 뭐 오히려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 동성애자보다는 이성애자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의 모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밀어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저 사람을 알 필요가 굳이 없고, 오히려 미워할 때 나의 표준성이 더 강조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 각자는 각각의 다양성과 각각의 소수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때로 내 그 표준성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형질의 것에 있어서 나는 벗어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냥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역사의 배경 안에서는 사실 이 과거 나치가 저질렀었던 여러 일들이라든가 이 역사 흐름 안에서 사실 많은 소수자들은 이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은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언저리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구조 안에서는 이들은 보호받는 혹은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배제의 대상이 됐잖아요. 한국도 많이 그래 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교수님이랑 혐오 표현과 관련돼서 온라인 시스템을 조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재밌는 조사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정권 촛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릴 것이다, 많이 꿈을 갖고 촛불을 들었지만, 동시에 그 시기가 보수층이 결집해 가면서
이 성소수자 혐오가 굉장히 또 강화될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내가 촛불 들고 있을 때 뒤에서는 저렇게 얘네들은 행동했구나 라는 마음이 이제 속으로 씁쓸하게 들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요즘 많이 갖고 있는 거, 이 공동체적이고 서로의 이 연대의식을 파괴하는 지금의 사회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비껴서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사실 뒤흔들어 놔야지 사람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나와 너 중심으로 다시 옮겨갈 수 있고, 그래야지 감수성도 사실 감수성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알아야지 감수성도 이제 쌓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좀 악화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끈질기게 지금 이 나쁜 구조지만 타인과 나의 삶을 함께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스스로 막 힘겹더라고 하더라도 놓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만은 좀 분명하다는 생각이 저에게 질문해 주신 거에 그냥 이 정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조금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안에서 열리는 토크쇼 주제는 혐오의 사다리를 치워라인 거잖아요. 근데 학교 안에도 분명 여성 성소수자 말고도 더 많은 소수자들이 있겠죠. 뭐 남녀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에 속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근데 한 단체에서 더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장애학생 동아리 이루단이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혹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으면 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저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17학번 신지수입니다. 제가 사실 좀 늦게 와서 앞부분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사실 지금 초등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가르쳐주고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이 페미니즘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정규 교육 과정에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퀴어에 대한 교육 과정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혹시 만약에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된다면 언제쯤 가능하게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네. 네,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페미니즘이라든가 어떤 혐오나 이 부분에 대한 이 학생들을 대하는, 특히 선생님들 선생님들 되실 분들이 배우는 여러 과정 안에서 그다음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교육 구조는 이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한 교육이고요.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교육으로 그냥 교육부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완전히 나눴어요. 최근에 위레벨초 선생님, 최현희 선생님이 경향신문에 이제 다시 인터뷰를 해서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띵동이랑. 근데 이제 어떻게 잘 지내시냐 이랬을 때, 이후에 이제 학부모들한테 이제 많이 당하기도 하고, 페미니즘 자체가 너무 하나의 공격적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라는 것이 완전히 더 씌워져서, 학교 운동장은 남녀 함께 쓰여져야 된다라는 그 단 하나의 주장이 어느 순간 동성애 주장이 되고, 예,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많이 이제 아픔이 있지만 되게 단호하시더라고요. 그 페미니즘이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감수성을 틔워주고, 바꿀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법제도는 아니지만 그 교육 자체가 시도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상상력을 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그 경험을 나는 했고, 그러니까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거 너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의 이제 교육
그것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성평등이라는 말 자체를 너무 무서워해서 제가 지금 당장 포함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 안에 뭐 띵동이나 또 다른 이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이제 혐오가 이제 선동 수준까지 가고 많은 권리들을 이제 제약하려고 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언제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학과 17학번 이승현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난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젠더폭력 범죄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아직 지식이 많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도 정확히 젠더폭력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젠더폭력이 무엇이고 여성 혐오와 젠더폭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이크 일어나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마이크가 짧으시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르려고 앞서 화장실에 들어온 6명인가 7명의 남자를 그냥 보냈어요. 6명인가 7명의 남자를 그냥 보내고 첫 번째 들어온 여성을 죽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여성 혐오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경찰에서 분석할 건 아니거든요.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얘기지 경찰이 그 여성 혐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 생각만 하는데. 근데 사실 그 가해자가 나중에 인터뷰했을 때 자기가 유명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그리고 모든 그런 강력범죄를 보면은 사실 여성이 피해자죠. 당연한 얘기로도. 그리고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한국에만 있는 현상도 아니고 최근에 아마 그 남미 국가의 어떤 여성 미인 대회에서 미인 대회에 출전한 여성들이 자신의 그런 3 사이즈를 얘기하는 대신에 그 나라에서 한 해 동안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숫자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그런 여성들이 그동안 피해를 당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 헐리우드에서도 요즘 그런 자신이 당했던 성폭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헐리우드의 예를 들면은 그것을 가해한 그 제작자는 만만한 여배우들한테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미 힘이 있었던 예를 들면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한테는 그런 짓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기회를 얻어야 되고 떠야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런 젠더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은 어차피 모두가 다 아시듯이 권력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해도 나한테 악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성 혐오적인 구조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죠. 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범행 동기를 혹시 찾아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그 사람이 그 여자를 그 여성을 죽인 이유가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 여성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화가 나서 죽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사실 살펴보면은 여성들만 그 사람을 무시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남성들도 아마 그 사람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여성들이 무시하는 것에만 그렇게 버튼이 눌려서 화가 났는가? 왜냐하면 여성들은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인데 난 남자이고 여성들은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인데 나를 무시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두 사람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그래서 그 범행 동기 자체가 여성 혐오로부터 촉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젠더 범죄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그렇다고 하면 왜 젠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역으로 질문을 해도 된다면? 마이크가 네, 저는 정외과 1, 2학번 좀 화석이지만 정외과 1, 2학번입니다. 숙명 MS를 통해서 졸업했지만 좋은 강연이 있다고 해서 관심 있는 분야로 들으려고 왔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홍정수 교수님이나 아니면 여기 교양교육연구소나 학교 쪽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학교에서 있을 때 이런 외부 활동이나 조언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접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정외과의 인권 수업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접해보고 뭐 인터뷰도 해보고 해본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졸업하고 나와서 막상 약간 업무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학교에서 뭐 배웠다고 생각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나 이렇게 논의가 되는 어떤 좋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질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데이터로 그걸 굉장히 입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그리고 좀 생산성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그런 자료들을 보고 또 업무하면서도 든 생각인데, 이게 분명 기회가 학교에서도 저희가 되게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앞에 나와 계신 학우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굉장히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좋은 장소가 대학교인데 이거를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가지고 가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치외교학과에 이렇게 들어가면 계량 정치도 배우고 뭐 통계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볼 때 내가 뭐 나중에 리서처가 꼭 되지 않아도 이런 사회 현상을 볼 때 조금 더 사회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도 배울 수 있는 게 학교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물론 석사 가서도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석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수업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대학교 안에까지 좀 연결이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뭐 학교가 제가 원하는 데가 어떻게 당연히 뭐 참고로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인권 교육을 필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교생이 다 1학년 때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이 이제 발표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필수는 아니고 뭐 개설이 되는 거고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보다는 많이 좀 후퇴된 그 형태로 이제 계획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학보다는 어떻게 보면 초중고 교육 단계에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교육을 할 필요성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고, 아까 이제 종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제 감수성을 같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려면은 뭐 누가 일방적으로 와서 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고민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교육이 되는 건 사실 참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근데 그런 힘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나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또 어떤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충분히 그런 요구를 주도하고 그러면 저는 옆에서 이제 좀 드리고 하면서 또 좋은 작품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책을 준다고 해서 그런 많이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부 이현정이고요. 네, 일단 이번 토크쇼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혐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혐오에 대한 발언이 나오거나 혐오에 대한 사건이 생기면은 꼭 나오는 주제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아까 정명 회장님께서도 맨 마지막 이야기에 차별금지법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 아무래도 저는 법학부니까 관심이 있긴 한데 다른 학과분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혹시 홍 교수님께서 차별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은 아는데 다른 친구가 아니, 아는지. 전 좀 더 듣고 싶어서 그렇고요. 또 그리고 정태님께서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방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좋겠다고. 그럼 다른 패널분들도 혹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뭐 이게 아직도 말이 많잖아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하느냐, 뭐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하느냐. 그래서 혹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이제 차별을 당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절차. 그러니까 진정을 제기하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제 구제 절차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정명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또 이제 근절할 수 있는 그거는 발생했을 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에 대한 마련을 법에 담기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이란 말보다는 뭐 평등기본법이라든가 평등증지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더 적절한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액트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나라도 있지만 일부 나라에서 뭐 이퀄리티 액트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꾸 뭐 누가 발언하면 뭐 차별하면 처벌하고 금지하고 규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꼭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떤 평등의 가치가 쭉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이크 마이크가 어디 있죠? 네, 한국어문학부 오승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제가 대학에 와서 좀 놀랬던 게 소수자가 소수자를 혐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심지어는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의 소수자성이 먼저 해결되어야 너의 소수자성이 해결될 거니까 이거부터 챙기겠다. 혹은 함께 인권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이 박근혜를 욕하면서 여성 혐오를 하고 여성 혐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성소수자 혐오를 하고 성소수자 혐오에 대해서 포비아들에게 장애 혐오를 하는 그런 식의 소수자가 소수자를 혐오하는 양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자성을 하나씩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소수자성을 확장시켜서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일종의 인권 감수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뭔가 기초교육이라던가 이런 게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각자가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혹은 남의 인권 감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는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론이라고 하니까 너무 마인드? 사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많이 놓일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제가 최근에 봤었던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저한테는 좀 놀라웠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 같은 거 검색하시면 최근에 에이즈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용인 여중생, 뭐 부산 여성 감염인이 뭐 콘돔 없이 성매매를 알 수 없는 명수의 남자들과 했다. 근데 제가 기사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저는 아마 페미니스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그 반응이었었어요. 그대로 제가 옮기면 겉봐라 이 성구매자 남성들 이 에이즈가 맨날 동성애자 질병이라고 떠들어대더니 이런 식으로 잘 시작을 했다니까 다 추적해갖고 밝혀져갖고 다 에이즈나 걸려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병이 가지고 있는 공포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모두 다 동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 지금도 너무 그냥 그 질병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그런 것들이 누가 설명해 주지 못하면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고도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지점들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할 때 근데 속상하긴 해요. 그런 어떤 트윗이나 어떤 내용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사회가 감수성이라는 게 감수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정체되어 있거나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지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사람차가 있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내려놓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측면들이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는 나도 굉장히 배워야 될 지점들이 사실 많고 그 논쟁 안에서 사실 논쟁에 빠져있기보다는 참여함으로써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병역 거부에 관련돼서 나의 접근에 있어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인종과 관련돼서 또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좀 쌓다 보니까 때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좀 이렇게 부족한 이해 때문에 상처도 받고 뭔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얇은 상처이긴 하지만 이거 빨리 뭔가 발라서 낫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때도 좀 더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사실 애초부터 질문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가가기에는 사실 더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순위를 좀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은 걸 좀 정해놓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감수성이 세상을 변형시킨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지치고 너무 변화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아무리 세상이 뭐 촛불대를 바뀌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인권하는 사람들이 또 혐오하고 또 소수자들이 또 혐오하고 하는 그 모습이 좀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좀 상처로 다가갈 수도 있는 경험이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감수성으로 인해서 또 이 변화의 경험들을 한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고 좀 질문해 주신 분들 그 변화의 경험을 했었던 당사자 분이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좀 긍정적 경험들을 좀 서로 많이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힘내는데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그냥 이야기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혹시 얘기를 예. 그 말씀하신 질문 그러면 질문을 받는 예. 질문을 선생님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마이크가 어디쯤 돌아다니고 마이크 주시는 분이 걸렸고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부 17학번에 재학 중인 나수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정률 선생님께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요. 정률 선생님께서 초반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성적 지향 혹은 동성애 등을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에 따라서 동성애의 담론의 장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서 혐오 표현이 조금 더 쉬워지고 더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학내 가시화, 성소수자의 가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학교 목사님께서 동성애를 주제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고 다 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체로 소중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성소수자가 아니어서 저거는 되게 좋은 자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목사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한테 성소수자 학생이 상담을 신청했다는 말씀이었는데 성소수자 학생이 와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께서 자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로 혹은 그 언급에서부터 파생되는 친구들의 반응으로 자기는 너무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목사님은 그 후로 성소수자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기득권이 다수고 잠재적 가해자가 다수인 집단에서
혐오 발언이 용납되는 상황에 소수자의 언급을 장려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가시화의 방법일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시화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당사자들 입장 안에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언급 자체가 너무 두려운 이 심정으로 다가올 때 나를 지칭하고 아무도 이 손가락질을 제가 그런 친구야 라고 하지 않았지만 나한테 모든 시선이 오는 것 같고 나한테 모든 화살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 받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하나의 경험으로 작년에 남녀공학 고등학교 교육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교육을 간 이유는 뭐였었냐면 그 학교에 트랜스젠더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이 친구는 지정성별은 남성이었지만 지금 여성으로 인지하고 여학생들과 어울리고 워낙 패싱이 잘 돼서 여자 화장실을 간대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이 남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완전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전화가 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상황에서 학교가 좀 했었던 선택은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의. 그러니까 학교 문화 자체가 괴롭힘도 있을 수 있고 이 친구가 트랜스젠더 학생이라는 것들이 알려졌을 때 남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화장실 가는 문제 때문에 함께 어울렸던 여학생들이 좀 배척한다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의를 하다가 약간의 예방 차원에서 지정하진 않았지만 그 학년의 전반 8개 반을 동시에 2시간 교육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트랜스젠더 언급은 거의 사실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학교에서 더 두려워하시니까 이 친구가 알면 어떡하죠? 이 친구 인지를 누구야 오히려 학생들이 더 찾아내면 어떡하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하나는 저는 당사자의 심리 네네 그거를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두 번째는 한국은 되게 어렵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동아리 만드는 것들이 중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자유스럽다 보니까 그 지지자들과 당사자들이 큰 구분 없이 함께 어울리는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커밍아웃 데이처럼 침묵의 날, 우리 학교 누군가는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존재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캠페인으로 보이고 막 버튼도 나눠주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거든요. 우리 나라에서 좀 어렵죠. 그 동아리 만드는 것 활동들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조금 더 많아질 때 그런 당사자로서 갖는 두려움, 나를 지칭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또 동시에 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났다고 계속 네. 우리 더 질문하실 게 있는 분들은 한번 손 한번 주세요. 여기 손 드신 분들은 질문을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이 책은 받아. 내가 손 들었다. 책이 좀 나왔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 발언도 들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우리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때 신청하시고 또 에세이 콘테스트 할 때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임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이명수 선생님이 네, 마무리 멘트만 하러 나왔습니다. 네,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홍성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그 에세이 콘테스트를 마치기 전에 일단 논의를 활성화 시켜주신 패널분들한테 좀 큰 박수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좀 말을 끊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청중 여러분들한테도 네,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것으로 에세이 콘테스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